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누구보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3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순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상처의 시작이 결국 의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쩌다 보니 정말 억울하게 의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명해도 이미 저에게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한텐 어떤 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저의 억울한 심정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겐 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맨보다 더 든든하고 멋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진 공장에서 일하시며 저희 삼남매를 정성으로 키워주셨죠. 늘 밤늦게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기름때 잔뜩 물든 아버지의 손과 작업복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아빠 손 좀 봐. 까맣고 지저분하지? 그러니까 너흰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힘든 일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편한 일 했으면 좋겠구나. 에이, 아버지, 전 아버지 손이 언제나 자랑스러운데요. 이 손 덕분에 우리 가족이 밥도 먹고 제가 학교도 다니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런 말씀 마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꼭 알아주세요. 전 정말 아버지의 거친 손을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께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고요. 어디 가도 네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평생 다른 데는 관심도 없고 가족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잖니. 어떻게 보면 참 미련스럽기도 하지. 그래도 그런 아버지가 계신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알겠지? 이런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 삼남매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언제나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목했던 저희 집에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죠. 그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무렵이었습니다. 한참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저보다 3살 많던 오빠가 제 학교로 찾아왔더라고요. 진경아, 큰일 났어. 지금 아빠가 병원에 실려가셨대. 학교 조퇴하고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전 그렇게 오빠 손을 잡고 영문도 모른 채 아빠가 계신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저였지만 아버지께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건 예감할 수 있었죠. 오빠 병원에 도착해보니 이미 아버진 수술실에 들어가셨고 어머니가 어린 남동생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이리 어쩌면 좋니? 너희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에서 큰 불이 났대. 처음에 대피했어야 했는데 공장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구조가 늦어졌던 모양이야. 너희 아빠 어쩌면 좋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엄만 어떻게 살아? 어머니 말씀처럼 공장에서 뒤늦게 구출이 되신 아버진 이미 전신에 화상을 입고 실려오셨고 그때 같이 계시던 동료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정도로 심각한 화재 사고였답니다. 아버진 긴급 수술을 받으셨지만 이미 화상 흉터로 예전의 얼굴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버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고통으로 몸부림치셨고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는 울면서 아버지 온몸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많이 고통스러우신 거 알아요. 그래도 계속 몸부림치시면 수술 부위가 덧난대요. 제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저희 다 여기 있어요. 평생 희생과 헌신밖에 모르던 아버진 다행히 무사히 수술을 받았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화상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마 화상의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3도 화상은 단순히 불에 그을린 상처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고통이거든요. 아파. 너무 아파. 아직도 살점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혹시 불이 다시 붙은 거 아니야? 아니면 왜 아직도 뜨겁고 내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거야?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루하루 통증으로 눈물 흘리는 아버지를 보고 있자면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외모에 심적인 고통 또한 상당했고요. 그날 아버지를 삼켰던 화마는 우리 가족 전부를 집어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저 시간이 약이라는 말에 기대며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얼굴과 몸의 흉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기사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셨죠. 처음엔 모두가 식당 일을 해보겠다는 어머니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엄만 괜찮아. 그래도 전에 식당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이 엄마 음식 솜씨가 끝내주잖니. 나라도 힘을 내서 일해야지. 그래야 너희 학교도 보내고 시집장가도 보낼 테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생의 도전을 시작하신 어머니를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해주셨어요. 바로 저희 친할머니께서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돕기 위해 나선 거였죠. 할머니는 어머니께 항상 죄스러워하셨거든요. 어머마,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지?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나라도 와서 병수발을 거들어야 하는데 어머한테 내 아들도 그렇고 애들 셋까지 죄다 떠맡기고 있구나. 이러다 어멈 너마저 건강해질까봐 걱정이야.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이도 많이 회복해서 이제 혼자 화장실도 잘 가고 예전보다 잠도 잘 자요. 그리고 어머님이 먼 데서 오셔서 식당 일까지 도와주시니까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 식당에 나오셔서 서빙도 하시고 설거지까지 도와주시며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어머니도 혹시나 할머니가 무리하시지 않게 옆에서 살뜰하게 챙겼고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지만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신 아버지도 어머니 식당에 나와 간단한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의지와 다르게 주변의 시선은 따갑기만 했죠. 아, 깜짝이야. 아저씨 얼굴 뭐예요? 가면 아니죠? 아우, 나 또 간 떨어질 뻔했네. 아니, 아저씨 얼굴 보고 무서워서 밥이나 먹겠어요? 정말 가슴 아픈 말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 얼굴은 정말 무섭고 놀랄만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끔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화상 흉터로 피부가 녹아내린 환자분들을요. 저희에겐 눈물겨운 흉터였지만 손님들이 놀라시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다가 아버지에게 도가 지나친 막말을 내뱉는 진상들도 있었어요. 아이, 재수없게 어디 그딴 얼굴 들이밀어? 술맛 다 떨어지게. 사장님, 나 오늘 술값 못 줘요.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 할 것 같구만. 사장님도 웬만하면 직원 바꿔요. 손님들 다 내쫓고 싶어요? 무슨 자랑이라고 저런 얼굴을 들고 다니나 몰라.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면전에 대고 내뱉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으시죠? 하지만 정말로 저런 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저런 진상 손님을 참고만 있을 뿐은 아니었지만요. 당신 방금 내 남편한테 한 말이야? 나도 너 같은 인간 말종한테 밥 줄 생각 없어. 밥맛 떨어지니까. 먹기 싫으면 당신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내 식당 더럽히지 말고 당장 안 나가? 어머님 분을 못 이겨 결국 진상 손님들을 내쫓아버리고 뒤통수에 소금까지 뿌리며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여긴 사람 밥 먹는 곳이지 짐승마도 못한 것들이 오는 곳 아닙니다. 그깟 돈 몇 푼 벌자고 내가 내 식구 무시당하는 걸 두고 보겠어요? 다시 오지 마세요. 이 근처에 얼씨만 해도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때 어머니의 기세가 어찌나 사납던지 아무리 술에 취한 손님이라도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곤 했죠. 이렇게 어머니는 언제나 아버지를 지켜주는 멋진 여장부셨어요. 당신 저런 말들 신경 쓰지 마. 당신은 누가 뭐래도 멋진 내 남편이고 자랑스러운 애들 아빠니까. 당신은 그저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곁에 있어주면 돼. 고마워. 나 때문에 당신이 더 욕보는 것 같네. 그래도 나 당신 덕분에 다시 힘내고 살아. 정말 고마워. 원래도 인고 부부였던 부모님은 사고 이후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식당도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 나름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점심엔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버지도 더는 기죽지 않고 서빙도 하시고 손님들도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나중에 들은 말인데 기사님들 사이에 혹시나 아버지에게 허튼 소리를 했다간 어머니께 혼쭐이 난다는 소문이 돌았다네요. 덕분에 저희 가겐 진상 없는 청정식당이 되었지만요. 그렇게 저희 삼남매는 든든한 부모님 덕분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까지 하게 되었어요. 오빠도 남동생도 직장을 다니다가 일찍 결혼해서 나갔고 저도 30대 초반에 공기업에 다니던 남편을 만났답니다. 남편이 근무하던 공기업은 시내 직장이라고 불릴 만큼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저도 극우 공무원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훨씬 조건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든든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난 건 정말 우연한 자리에서였어요. 지민아, 결혼 축하해. 우리 사이에서 막내였던 네가 제일 먼저 시집갈 줄 누가 알았겠니? 너무 예쁘다 얘. 와줘서 고마워요 언니. 오늘 본식 끝나고 피로연까지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거 알죠? 제 신랑 친구들도 많이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날 후배가 하도 붙잡길래 결혼식 피로연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을 처음 보게 된 거였죠. 막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얘기하면 할수록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남편도 역시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후배에게 절 소개받고 싶다고 졸랐다네요. 언니, 그때 제 결혼식에 왔던 장훈 씨 기억하죠? 그분이 언니 소개해달라고 계속 조른다니까요. 언니가 완전 이상형이라던데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상형이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못 이기는 척 남편을 소개받았고 남편에게 먼저 수줍은 고백도 받았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부터 저에게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스쳐가듯 툭 던진 말도 모두 기억해 주었다가 절 챙겨주곤 했습니다. 자, 이거 장갑이랑 손난로, 그리고 이걸로도 추울까봐 보온병에 따뜻한 차까지 담아왔지. 아니, 나 추위 많이 타는 거 어떻게 알았어? 사실 난 초가을부터 이미 추워서 얼어버릴 것 같거든. 당신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따뜻하다. 고마워. 남편은 제가 아주 찰나에 추워서 팔을 한번 쓸어내린 것만 보고도 만날 때마다 장갑이나 손난로를 꼭 챙겨왔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침이면 늘 먼저 이런 문자를 보내왔죠. 진경아, 일어났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지? 당신 긴장하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 점심은 가볍게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남편은 늘 제 하루 일정을 먼저 파악해서 응원과 걱정을 담은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라는 말로 따뜻하게 하루를 마무리해 주었고요. 남편의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모여 전 날마다 사랑받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대를 위해 이토록 헌신하고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저까지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렇다 보니 저희 가족들도 연애 때부터 남편을 참 좋아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진경이 남자친구 서장우라고 합니다. 진경이에게 어머님 식당 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혹시 시키실 일 있으면 편하게 시켜주세요.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온 손님한테 일을 시키겠어. 그러지 말고 자리에 앉아요. 내가 맛있는 거 내올 테니까 온 김에 저녁이나 먹고 가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남편을 믿고 의지한 건 남편이 저희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나서였어요. 남편은 아버지께 거짓 없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사실 아버님을 처음 뵙고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우선 아버님이 너무나 건강하게 식당 일을 도와주시고 손님도 맞이하시는 걸 보고 제 안에 얼마나 편협한 생각들이 가득했는지 부끄러웠어요. 아버님을 뵙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한 분이시라는 걸요. 진짜 강한 사람은 상처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꿋꿋이 이겨낸 사람이라는 걸 아버님을 통해 알게 됐거든요. 젊은 사람이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솔직히 자네가 무작정 내 얼굴이 괜찮다고만 했으면 내 믿지 않았을 거야.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네. 이렇게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완전 100점 만점의 사이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보니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을 처음 뵀을 때 시부는 제가 착하고 바른 사람인 것 같다며 참 좋아하셨어요. 사치스럽고 꾸밀 줄만 아는 요즘 사람들은 딱 질색이라면서요. 하지만 시모는 무슨 일인지 계속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죠. 제가 밝게 인사를 드려도 계속 못마땅한 얼굴로 콧방귀만 끼고 있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 직장이 좀 좋은 직장이야? 남들은 다 신의 직장이라고 부른다더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 혼처는 내가 따지고 또 따져서 좋은 곳으로 고르려고 했어. 근데 그렇게 기대하던 며느리가 겨우 구급 공무원이라길래 내가 엄청 실망한 것도 사실이다. 시모는 제가 구급 공무원인 게 영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초면에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옆에 계시던 시부도 그런 시모를 나무라셨죠. 당신 지금 애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예의가 없어도 정도껏 해야지. 우리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나?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 왜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 아이고 참나. 내가 시어머니인데 못할 말 했어? 당연히 며느리들인데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애들 앞에서 날 혼내는 게 더 예의 없다는 거 몰라? 예비 시부모님은 제 앞에서 티격태격 말싸움까지 하셨고 분위긴 점점 더 어색하고 불편해졌습니다. 남편 역시 안절부절하며 그런 두 분을 말렸어요. 당신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제일 수상해. 사돈댁도 겨우 식당 하신다는데 그런 곳에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어? 식당이 뭐가 어때서? 당신은 밥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살아? 하여튼 별거 가지고 트집 잡긴. 당신이 그런 식으로 굴면 남들한테 역시나 시어머니 짓 한다는 소리만 들어. 결국엔 두 분의 말싸움이 너무 격해지셔서 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시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녁 때 시아버님이 전화까지 주셔서 오해하지 말라며 며느리로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양가 어르신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 혹시 몰라 남편에게 시댁의 저희 아버지의 화상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했고 남편도 잘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리며 마치 못 볼 걸 봤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사돈,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랐네요. 어머, 어머 세상에나. 시부도 예상보다 저희 아버지 얼굴이 심각했는지 조금 놀란 기색이었지만 시모처럼 대놓고 싫음표를 내진 않았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자중하라는 듯 눈치를 주곤 조심스럽게 저희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전했어요. 저희가 먼저 와 있어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스럽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귀하게 기른 아드님을 저희 딸과 인연을 맺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지요. 사부인께선 절 보고 좀 놀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시모는 저희 아버지의 질문이 이때다 싶어 뭐라 대답하려 했지만 시부가 얼른 시모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이 표정 관리 잘 못하는 편이라 혹시나 저희가 결례를 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사돈어른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오셨는지 듣고 보니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사돈어른. 시부는 애써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는데 시모는 그 옆에서 여전히 뚱한 얼굴로 연신 얼음물만 들이키고 있더라고요. 시부는 진심으로 저희 아버지를 걱정해 주시고 대단하시다며 치켜 세워주셨어요. 그날 상견례가 무사히 끝난 건 다 시부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고 얼마 뒤 뜻밖의 저희에게 귀한 선물이 먼저 찾아왔어요. 쑥스럽지만 제가 아이를 먼저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결혼을 조금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만으로도 큰 선물인데 더 큰 선물이 우리 집에 찾아왔구나. 자, 이 돈 바꿔라. 이제 아이도 태어날 텐데 그래도 새 식구 살만한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니? 시부는 저희 결혼할 때 보태라며 결혼 자금으로 2억을 보태주셨어요. 제 친정에서도 목돈과 함께 혼수를 전부 채워주셨고요. 아버지, 어머니, 결혼은 제 돈으로 하고 싶어요. 두 분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이미 혼수까지 전부 해주셨잖아요. 아니다. 우리 딸이 시집 가는 날인데 그보다 더한 것도 해줘야지. 게다가 사돈댁에서도 그렇게 큰 돈을 해주셨다는데 우리도 그에 걸맞게 예의를 갖추는 게 맞지. 저희 부부는 이렇게 양가 부모님께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 입장할 때 아버지와 나란히 걷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어릴 땐 아버지가 태산처럼 크고 든든한 존재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아버지가 작아 보여서 마음이 더 뭉클했습니다. 화상 흉터가 가득한 아버지의 얼굴과 손, 그럼에도 절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해서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딸,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이예빈은 언제나 우리 딸의 행복이 최우선이야. 사랑한다, 내 딸 진경아. 아빠, 저 정말 씩씩하게 잘 살게요. 늘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게 전 부모님의 철부지 딸에서 한 사람의 아내로 또 엄마로 또 다른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고 나니 남편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주말이면 오후 늦게까지 남편과 게으르게 누워도 있어보고 같이 알콩달콩 아침밥도 만들어 먹고요. 결혼 전엔 그렇게 귀찮던 청소 빨래도 남편과 함께하니까 소꿉장난하듯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신혼의 달콤한 꿈을 어김없이 깨뜨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해,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시어머니라고 벌써부터 멀리하는 거야? 이래놓고 너희 친정 식구들하고는 전화게 불이 나게 통화하지? 내가 단단히 경고하는데 넌 이제 서씨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친정엔 관심 딱 끊고 시댁 식구들이나 챙겨. 시몬 항상 전화할 때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오빠나 남동생에게 맡기고 시댁에만 충성하라며 고리타분한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 신혼생활 즐기라고 지금까진 봐주고 있었지만 이젠 널 제대로 가르쳐야겠구나. 좀 있으면 아기 돌본다고 또 시애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 아니냐. 네가 명심해야 할 게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로 내가 몇 번 말했듯이 이제 친정을 멀리하고 항상 시댁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사돈댁이 식당 하시는 걸 보니 딱 봐도 힘들게 살았던 것 같은데 너 결혼했다고 해서 내 아들 월급에서 10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쓰지 마라.
혹여나 내 아들 월급이 네 친정으로 흘러들어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사돈이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앞으로 드는 병원비며 치료비며 그 비용까지 내 아들한테 기대려는 건 아니지? 그리고 어디서 그러던데 식당 하던 사람들이 폐암에 잘 걸린다며. 사부인도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그것도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알겠니? 저는 시모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너무나 기분이 상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꾹 참으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용돈 조금 드려도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시부모님이든 저희 친정부모님이든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하시면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닌가요? 어머님은 저희에게 절대 돈 요구 안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중에 병원에 가시면 어머님의 지금 말씀처럼 그냥 저희 무시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야? 아, 너 지금까지 내 말을 뭐로 알아들은 거야? 아, 너희 부모님하고 나하고 같아? 어머님, 저는 서씨 집안 며느리기 전에 저희 가족의 소중한 딸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시면 저도 듣기가 거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도 지지 않자 시모는 시애밀 이겨먹을 작정이냐며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전 끔찍한 지옥을 맛보았죠. 그날도 전 얼마 뒤 태어날 아이만 생각하며 일찍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어 전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누군가 부술듯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마구 눌러대더라고요. 너 집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 열어. 그건 놀랍게도 시모였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말씀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아이 무슨 일이긴.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와? 아, 너 당장 문 안 열고 뭐해? 시몬 그러더니 문을 아예 부술 작정으로 문고리를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씩씩거리며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가 잊었나 본데? 여기 내 돈으로 내가 사준 집이야. 벌써 까먹었니? 내가 2억이나 보태줬잖아. 그리곤 시몬은 제 앞에 커다란 짐가방을 던졌어요. 오늘부터 나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성격에 내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쪼르르 네 친정으로 달려갈 게 뻔하니까 내가 널 아주 옆에 두고 가르쳐야겠어. 내가 앞으로 같이 살면서 음식하는 법, 집안 제사 챙기는 법, 그리고 며느리로서 집안 어른들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가르칠 테니까 그런 줄 알거라. 전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시댁에서 2억이나 보태주신 것이 맞기에 시모를 무슨 명분으로 내쫓아야 할까 싶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는데요. 남편도 시모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말씀도 없이 왜 오셨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오신 거예요? 저희 신혼인 거 아시잖아요. 아, 이러면 서로 불편해져요. 그러지 말고 며칠만 계시다가 가세요. 제가 그새 너한테 전화해서 이르디? 아,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마음 편히 못 와? 난 곧 죽어도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옆에서 지켜봐야겠다. 시모는 며칠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남편의 만류에도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세 사람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원래 저희 부부는 아침에 출근이 바빠 평일엔 아침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시모가 난리를 부리는 바람에 아침부터 강제로 주방으로 불려나갔습니다. 넌 어떻게 된 게? 아, 남편 아침밥도 안 먹이고 출근을 시키니? 그래가지고 일이나 제대로 하겠니? 내일부턴 당장 국하고 반찬 몇 가지 해서 장호 아침 식사 꼭 챙겨라. 저와 남편이 아무리 원래부터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설명해드려도 시모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저는 졸지에
아침에 1시간이나 더 일찍 일어나 밥을 해야 했고요. 시모는 제가 열심히 차린 음식의 간을 보더니 이거는 짜고 저건 달아서 못 먹겠다며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얼굴로 밥을 하니 그게 맛이 좋겠니 어디? 반찬 하나를 해도 네 남편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야지. 그러면 차라리 어머님이 아침밥을 해주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하는 음식 하나하나가 별로신 것 같은데 차라리 어머님 입맛에 맞게 직접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제 아주 이 시애미한테 밥까지 차리게 할 생각이야? 결혼했으면 네 남편은 네가 챙겨야지. 다 늙은 시애미가 며느리 밥까지 차려야 돼? 이렇게 시모는 언제나 무논리로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던 중 어느 날은 제게 대뜸 시모가 생활비 통장을 가져오라더군요. 제가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글쎄,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모든 경제권을 관리한다며? 그럼 내 아들 월급도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니? 대체 내 아들 월급 가지고 뭘 했는지 나도 좀 알아야겠구나. 혹시 모르잖아. 네가 내 아들 월급을 몰래 빼돌렸는지 친정에 돈을 갖다 주진 않는지 말이야. 어머님, 저희 부부의 경제적 문제는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남편이 제게 월급을 맡긴 것도 저를 믿어서 맡긴 거지 어머님께 검사 받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왜 거기까지 관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엄연히 저희 부부의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좋아하시네. 너무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지? 보니까 지난달 카드값이 150만 원이나 나왔던데 너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두 식구 생활비가 그렇게나 많이 나와? 대체 무슨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저는 시모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고 스트레스가 온몸에 차오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더는 시모에게 어떤 말에도 대꾸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시모가 나가지 않는다면 제가 아예 시모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남편에게 말해서 매일 저녁 외식을 하고 들어왔어요. 남편도 아이까지 가진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걸 누구보다 걱정했기에 몇 번이고 퇴근 후에 함께 외식을 했고요. 오랜만에 당신이랑 밖에서 데이트하니까 정말 좋다. 우리 아이 낳기 전까지 자주 데이트하자고. 당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 와중에 시모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늦게 귀가하면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오니? 임신까지 아내가 생각 없이 밖으로 놔두는 거야? 아, 어머님, 저 지금 그이랑 같이 있어요. 저희 저녁 먹고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저희끼리 기니 할 얘기가 있어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아, 둘만 외식을 하고 오겠다고? 너흰 집에 나 혼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밥이 넘어가디? 거기 어디냐? 당장 주소 불러. 나도 지금 거기로 갈 테니까. 시모는 예상처럼 당장 이리로 오겠다며 난리였지만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당신에게 이런 말 하는 거 미안하지만 나 요즘 어머님 때문에 정말 힘들어. 날이 갈수록 배는 불러오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건 갈수록 늘고 이젠 내가 돈을 친정으로 빼돌린다고 의심까지 하시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아. 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사실 우리 어머니 그 지긋지긋한 의심병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집안의 문제였어. 아버지가 조금만 늦게 들어오시면 바람 났다고 집안을 뒤엎으셨고 언젠간 아버지를 의심하다가 아버지 직장까지 뛰어가서 회사 여직원 머리끄댕이를 잡으셨다니까. 덕분에 아버진 잘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셨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눈만 마주쳐도 바람난 거라고 쥐잡듯이 난독을 부리셨고 덕분에 합의금도 엄청 물고 동네 창피해서 이사도 몇 번이나 다녔어. 정말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 남편이 힘들게 털어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의 의심병은 생각보다 심한 것 같더라고요. 시모의 의심은 시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전부에게 향하고 있었고 이젠 저까지 그 대상이 된 셈이었죠.
저는 결국 시부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야? 네 시애미가 너희 집에 가 있다고? 내가 이놈의 여편을 그냥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지만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시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더군요. 시모가 저희 집에 들이닥치기 얼마 전 시부가 학교 동창들과 모임이 있어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대요. 그 자리에 여자 남자가 섞여 있긴 했지만 모두 10대 때부터 알던 사이들이었고 알고 지낸 지 40년도 훌쩍 넘어 가족보다 더 집안 사정을 훤히 알던 친구들이었답니다. 네 시모도 그 동창들이 어떻게 사는지 집안 사정은 어떤지 훤히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의심이 가고 불안한지 가기 전부터 아주 사람을 들들 볶더구나. 그래도 내가 동창회 총무니까 네 시모를 뿌리치고 모임에 갔다 왔지. 가서 맥주도 몇 잔 마셨고. 시모는 시부가 기어이 동창 모임에 나갔다는 걸 알고 혼자 망상을 펼치더니 결국 아버지 동창 모임 명단을 뒤져서 여자 동창생 집에 전화까지 걸었다네요. 그리고 그 동창생 남편에게 지금 당장 부인이 내 남편이랑 술 먹고 있는 거 아냐며 차마 상상하기도 싫은 일을 저지른 것이었죠. 그 일이 벌어진 후 당연히 시부와 시모는 큰 싸움을 벌였고 시부는 그날로 짐을 싸서 시모를 내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내 아내를 내쫓았겠냐. 네 시모가 말이다. 내가 밖에서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오면 자기도 복수를 하겠다고 나가서 술을 퍼마시고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도 몇 번이나 갔다 왔다. 이 지경이니 내가 정부치고 살겠어? 시부의 말을 들어보니 시모가 갑자기 짐가방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온 모든 정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시부의 말을 모두 듣곤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 집에 들어가시라고 할게. 이대로 나도 안 되겠어. 부모님 두 분의 문제는 두 분이 해결하셔야지. 왜 우리한테까지 이러시는지 원. 그때가 시모가 저희 집에 오신 지도 벌써 2달째였답니다. 저는 결국 이 모든 막장 사연을 감당하지 못하고 몸져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의 사연을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몸에 열이 펄펄 끓더니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저와 남편은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무서워 얼른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선 아무리 안정기라도 아기를 위해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남편은 응급실 침대에 누운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펑펑 쏟았습니다. 나 당신하고 우리 아이 혹시라도 잘못되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당신을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는지는 몰랐어. 몰랐다는 말도 다 변명이지만 당신과 우리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원망스러워. 남편은 그러더니 정말 큰 결심을 했는지 퇴원을 하자마자 당장 시모에게 언성까지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이 사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스트레스로 우리 아이까지 잘못될 뻔했다고요. 아버지께도 사정 다 들었어요. 얼른 아버지께 사과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참나, 네 아빠가 너한테 그새 일러 바쳤니? 다 들었으면 너도 알겠구나. 집에 가봐야 네 아빠랑 싸우기밖에 더 하겠니? 그럴 거면 그냥 아예 내 아들 집에 있으련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 태어나면 내가 돌봐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도 편하고 좋지 않니? 제발 좀요. 어머니가 이 집에 있는 거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말이 서운하시겠지만 어머니가 날마다 며느리를 못 살게 굴고 의심까지 하시는 거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모는 남편이 너무나 강경하게 나오자 갑자기 우물쭈물 하시더니 서운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 아빠가 날마다 밖으로 놔두고 수시로 바람까지 피우는 거 알면서도 나 자식들 크는 것만 보고 버티고 또 버텼다.
그런데 뭐라고? 당장 네 집에서 나가라고?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아버지가 언제 바람을 피우셨는데요? 어머니가 아버지 의심한다고 툭하면 싸우고 술까지 먹고 사고 치는 거 수습하시느라 고생만 하셨겠죠. 저희 남매 학교 행사 매번 오시는 것도 아버지셨고요. 어머니 그럴 때도 아버지가 저희 담임선생님과 정분이 났다고 날뛰셨죠? 하지만 시모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집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간다며 버텼습니다. 남편은 결국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부는 제가 스트레스로 응급실까지 실려왔고 지금도 시모가 완강하게 버틴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이 여편네 어딨어? 당장 안 나와? 설마 아들 집에까지 가서 사고 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당신 이제 아주 징글징글해. 당장 짐 안 챙기고 뭐해? 대체 며느리 앞에서 어디까지 체면을 구길 셈이야? 내가 왜 나가? 나 못 나가. 여기 내 돈으로 해준 엄연한 내 집이기도 해. 나 절대 안 나갈 거야. 장우야, 네 아빠 화내는 거 좀 봐라. 이 엄마 무서워 죽겠다. 넌 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어? 여기가 왜 당신 집이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장우하고 며느리한테 준 2억도 순전히 다 내 돈이잖아. 당신이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보탠 거 있어? 당신이 문제 일으키면 처리하느라 합의금이나 다 까먹었지. 나 당신이랑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어.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시부는 정말 무섭게 화를 내시더니 급기야 시모를 붙들고 밖으로 끌어내기까지 하더라고요. 시모는 시부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억울하고 분하다고 소리쳤죠. 덕분에 저희도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민망하고 창피한 소동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끌려간 시부모님은 예상처럼 밤이 새도록 부부싸움을 하셨고 결국 시부는 이혼 선언을 하시며 서류에 먼저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미 두 분 다 환갑도 지난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시모의 의심과 여러 가지 만행에 이골이 난 시부는 드디어 알터니를 뽑아버렸다며 후련해 하셨고요. 이제 너희 시모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내가 그동안은 애들 보기 창피해서 참고 살았다만 이제 너희도 다 컸고 나도 더는 참을 이유가 없어. 나도 더는 의심받지 않고 인생 좀 편하게 살고 싶구나. 시모는 당연히 이혼만은 절대 못한다고 격렬하게 거부하셨죠. 그러다 시부에겐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 몇 시간이고 문을 두드리셨어요. 제발 문 좀 열어봐라. 내가 이 날씨 몇 시간이고 집 앞에 서 있지 않니? 너희 그러다 나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지 말고 이 문 좀 열어봐.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저 쓰러지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저 홀몸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리 임신한 몸이잖아요. 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세요. 또 아버님 부르기 전에요. 일전에 시모가 이럴 걸 예상하셨는지 시부가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기에 저도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듣기론 시부가 그래도 시모를 생각해서 작은 방 하나를 얻어주셨다고 하셨는데 시모는 계속해서 저희만 자꾸 늘어졌습니다. 아버님이 방도 얻어주셨다면서요. 날이 더우면 그 집으로 가세요. 어머님, 저 다 알아요. 어머님이 왜 갈 데가 없으세요? 결국엔 제가 시부가 얻어주신 집 얘기를 꺼내자 시몬 씩씩대며 저희 집 현관문을 한번 걷어차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몬은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계시네요. 시부가 말씀하시길 이때까지 병원에도 몇 번이나 가보고 입원까지 시켜봤지만 도저히 시모의 의심병은 고쳐지지 않았대요. 아마도 시모의 머릿속에 단단히 박힌 불치병 같은 건가 봅니다. 지금은 저도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하고 제 가족들을 챙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간혹 시모에게 울면서 전화가 오긴 하지만요. 예, 어머마, 내 아들 장우가 내 전화를 안 받는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혹시 너희 싸웠니? 나처럼 이혼이라도 할 작정인 거야?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발 그 의심 좀 그만하세요. 그래? 그러면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여줄 수 없겠니? 내 손주가 우리 아들을 닮았는지 몸은 건강한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자꾸 나한테 의심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나한테도 다 이유가 있어.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아들이 결혼했는데 글쎄 그 집 며느리가 아들 재산을 친정에 다 갖다 줬단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더구나. 널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이쯤 되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지긋지긋하시죠? 저는 앞으로도 시모가 아무리 눈물로 사과를 하신다고 해도 다시 받아줄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시모가 오죽 싫었으면 하나뿐인 저희 시누인 여수 사는 남자랑 결혼해서 여기서 제일 먼 여수까지 시집을 갔어요. 새언니, 내가 왜 이렇게 멀리 시집간 줄 아시겠죠? 나도 솔직히 딸이지만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랬겠어요. 새언니도 앞으로도 마음 단단히 먹고 절대로 엄마 말 들어주지 말아요. 알겠죠? 결국 시모는 황혼에 이혼하고 자식들한테 외면까지 당하며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시모는 자기를 버린 가족들을 원망하고 있겠죠? 이때까지 시모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묻어두고 그렇게 남탓만 하고 있을 겁니다. 시모는 언제나 남들이 잘못했고 당신만 피해자라고 믿으시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이 모든 이야기 들으시며 크게 놀라셨답니다. 세상에나, 아유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의심하고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다니. 사부인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남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옆에서 믿어주고 응원해줘야 하는 사람이 가족인데 말이야.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사돈 어른께서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구나. 네가 옆에서 잘 살펴드려라. 지금 혼자 계시는 건 사돈 어른도 마찬가지 아니냐. 저희 부모님은 혼자 계시는 시부의 식사를 걱정하시며 반찬도 해주시고 가끔 식당으로 모셔서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곤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부가 친하게 지내시니까 저도 제 아이 데리고 마음 편히 찾아뵙고 명절이나 주말에 같이 모이기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저희 시아버님이 손주를 정말로 예뻐하시거든요. 아이고 요 녀석 웃는 것 좀 봐라. 너도 할애비 얼굴 보니까 좋지? 좋아. 요즘은 내가 우리 손주 자랑하느라 모임에 더 열심히 나간다니까. 전엔 이 시모 눈치 보느라 누구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이젠 아주 숨통이 다 트이는 것 같다. 요즘엔 정말 시아버님 얼굴이 활짝 피어서 꼭 회춘하신 것만 같습니다. 저도 직장을 휴직하고 지금은 아이만 돌보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해요. 가족 중 누구 하나 절 의심하지 않고 모두 믿고 응원만 해주니까요. 제가 사실 TV는 잘 안 보고 가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사연을 듣곤 하는데요. 들을 때마다 같이 공감도 많이 하고 사연의 주인공들처럼 화도 내고 가끔 같이 울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았어요. 저도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용기와 배울 점을 얻었기에 여러분께도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를 의심하는 순간 제일 믿지 못하게 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믿지 못하는데 아무리 자기 자신이라도 믿음이 가겠나요? 의심은 결국 남을 겨누는 칼이 아니라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의심의 싹이 피어오른다면 가장 먼저 스스로를 한번 믿어보세요. 상대를 내 가족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택한 스스로를 믿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